이제는 크립토 윈터가 와서 내년에는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정부는 어김없이 선물 시장을 통해서 금값을 억눌렀습니다. 금값의 가격 결정 주도권을 이제는 미국이 뺏겼어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이렇게 핵심 자원으로 지정했다는 얘기는 프리미엄이 상승할 수뿐이 없고, 이를 본 중국도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는데, 증시각도기에 정말 오랜만에 출연해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코트라를 정년퇴직한 이후에는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65세 정년퇴직하고 지금은 자유롭게 글쓰기를 하고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꾼 화폐들 그리고 비트코인이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이 책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셨나요? 기본적인 키워드는 신뢰입니다. 신뢰라는 메시지를 여러 인문서나 장르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책인데, 우리가 고대로부터 현대일까지 이 화폐의 발달 과정, 그리고 일반인들이 바라보는 화폐에 대한 개념 등을 정리한 그러한 책입니다. 비트코인이 30% 넘게 하락하면서 공포감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지금 이 폭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암호화폐의 폭락은 지금 거시경제 흐름이 안 좋아서입니다. 거시경제 흐름이 안 좋았다는 건 이번에 크게 이제 두 가지 사건이 겹쳤는데, 하나는 미국 시장의 단기 유동성이 부족해지면서 단기 금리의 발작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들어서만 해도 한 3번 정도 일어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현금 확보를 위해서 가장 먼저 던지는 게 위험자산이라고 인식이 되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원인은 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강하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자면, 단기 유동성이 부족한 원인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미국에는 신규 국채 발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연간 예산이 한 7조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세수로 걷어들이는 거는 한 5조 달러뿐이 안 되고, 나머지 한 2조 달러 정도를 미국 국채로 메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국채가 매년 2조 달러 이상씩 발행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가 들어서서 이제 감세 정책이니 여러 가지 팽창 정책을 쓰면서 한 연간 또 한 2천억 달러 정도의 재정 팽창 요인이 있어서 최근 들어와서는 연간 2조 2천억 달러 정도의 신규 국채를 발행하는데, 문제는 이 신규 국채를 과거처럼 10년, 20년, 30년짜리 장기 국채를 발행하지 못하고, 최근에는 단기 국채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2, 3년 전에는 자그마치 한 80%까지 올라갔어요. 단기 국채 비중이. 단기 국채라는 건 1개월물, 3개월물, 6개월물짜리인데, 미국같이 큰 나라가 이렇게 급전에 의존해서 살림살이를 꾸려간다는 건 사실 큰 문제입니다. 이게 IMF나 국내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다 보니까 지난해에 미국 정부는 앞으로 다시 장기 국채를 80% 이상 발행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시장에서 장기 국채를 소화해 줄 만한 수요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도 단기 국채 발행 비중이 55%나 됩니다. 이렇게 단기 국채로 시중의 단기 유동성을 급하게 빨아들이다 보니까 시중의 단기 유동성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레포 시장에서 금리가 기준금리, 정책금리를 웃도는 4.3% 이런 발작들이 일어나가지고, 이거를 연준도 굉장히 우려 깊게 지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이 2021년 이후에 긴축 정책을 지금 3년 이상 계속 써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은행 준비금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많았을 때는 한 4조 2천억 달러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한 2조 8천억 달러까지 되고 이렇게 단기 유동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연준이 갖고 있던 영래포 잔고가 2조 5천억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고갈됐습니다. 즉 단기 유동성에 대비할 만한 그러한 자금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을 5%로 제한을 했는데 이러한 제한을 오래 끌다 보니까 은행이 스스로 쓸 수 있는 그런 가용 자금이 굉장히 부족해진 거죠. 그리고 지금 유동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테크 기업들을 비롯한 여러 회사들이 회사채 발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2달 들어서도 회사채 발행이 거의 1조 달러에 육박할 만큼 그렇게 많이 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시중의 단기 유동성이 이제 말라붙은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시중에 현금이 없어지면 너도나도 현금 확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파는 게 위험자산이라 일컬어지는 그 암호화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호화폐 시장이 심하게 타격을 받았고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그래프가 영래포 잔고 축소 추이를 보여주는 건데 이게 많을 때 2조 5천억까지 있었는데 이 잔고가 지금 완전히 바닥난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불거진 게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입니다. 일본 은행이 12월 초에 일본 은행 총재가 금리 정상화를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다라는 언급을 해가지고 시장이 발작 놀랐습니다.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는 세계 각국에 나가 있는 엔화 투자 자산이 일본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이렇게 엔화 자산이 본국으로 회귀하게 되면 이게 왜 우려스러운 일이냐면 일본은 그간 오랜 기간 동안 마이너스 금리 내지 제로 금리를 운영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돈을 빌린 기관 투자자들이나 헤지펀드들은 그 돈을 가져다 주로 레버리지 투자에 활용을 했습니다. 레버리지 투자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배, 3배, 5배, 심지어는 10배, 20배, 50배까지 레버리지를 늘려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 이 자금이 시장에서 빠져나오면 그만큼 엄청난 데미지를 입는 겁니다. 즉 레버리지 투자의 근간이 엔화 자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엔화가 청산될 우려가 있다라고 그러면 시장이 바짝할 정도로 깜짝 놀라는 게 이게 레버리지 투자로 인한 자금을 빼내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파괴력이 큰 거죠. 자, 이런 두 요인이 합쳐져 가지고 지난 몇 개월 동안 암호화폐 시장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투자자들의 가장 큰 궁금증은 결국 언제 다시 오르냐입니다. 지금의 꽉 막힌 돈줄이 풀리고 유동성이 언제 다시 시장으로 들어오게 될까요? 우선 유동성이 정상화되려면 단기 자금 유동성 부족 현상이 해소돼야 됩니다. 즉 한마디로 연준이 단기 자금을 충분히 풀어주겠다라는 또 연준이 통화 완화 기조로 확실히 방향을 잡았다라는 게 일반 투자자한테 인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연준이 지금 그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어요. 우선 12월 1일을 기해서 긴축을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동시에 단기 유동성을 한 325억 달러 정도 풀었어요. 일부 기사에서는 뭐 135억 달러라고 하는 이런 기사들도 있는데 하여튼 연준이 단기 유동성을 푼 거는 확실합니다. 또 하나는 이 단기 자금 시장인 레포 시장을 이제는 상설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단기 자금을 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연준의 스탠스가 통화 완화 기조로 지금 자리 잡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12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도 높아졌고 그다음에 내년에도 이런 걸 이어갈 거 같은 모양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연준이 긴축해서 이제는 완화로 돌아섰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게 확실히 보여줘야 됩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이제는 유동성이 풀리겠구나라는 거를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또 하나는 미국 정부의 재정 팽창 정책이 매년 한 2조 2천억 달러씩 신규 국채가 발행되고, 물론 발행될 달시에는 시중 유동성을 거둬들이지만 그게 얼마 안 있어서 세수 형태로 다시 시중에 뿌려지기 때문에 이런 신규 국채 발행분만큼은 유동성이 이제 풀린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연준이 6월 달에 일반 상업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을 완화해 줬습니다. 자산의 5%는 자본을 갖고 있어야 된다를 이거를 3.5%로 낮춰줬습니다. 이게 시행되기까지는 법령 변경이나 규정의 제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이번에는 이게 한두 달 더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내년 초서부터 가시화되기 때문에 유동성은 앞으로 확실히 풀린다라는데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연준이 긴축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M2, 즉 광의의 통화량이 사상 최대입니다. 지난달에 22조 3천억 달러로 발표가 됐는데, 연준은 긴축을 하기 때문에 계속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가는데 반해서 이렇게 실질적인 통화 공급량 자체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양새는 앞으로도 오히려 더 상승할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통화 공급량은 계속 늘어가고 있다. 즉 유동성은 계속 늘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대형 상업은행들의 자기자본 비율, 이거를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부르는데, 연준이 이 규제를 좀 완화해 줬습니다. 자기자본 비율 5%에서 3.5%로 낮춰줬기 때문에 이게 1.5%니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그마치 신용 창출 효과가 40% 커지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전체 자산의 3.5%만 갖고 있으면 되니까 나머지 부분을 이제 키울 수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창출되는 유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만약 국채를 사게 되면 지금 갖고 있는 국채의 5배 이상을 은행들이 살 수 있는 금액이 이제 확보되는 거죠. 사실 연준이 이렇게 자기 자본 비율을 풀어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대형 상업은행들로 하여금 지금 수요가 없어서 어려운 미국 국제 시장에 국채를 사달라는 그 은연중에 압박이 들어 있습니다. 하여튼 국채를 사던 대출을 통해서 신용 창출을 늘리던 이만큼 시중 유동성이 불어날 겁니다. 블랙록 같은 월가의 큰 손들은 지금 같은 공포 장세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을까요? 월가의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우리하고 크게 다르게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기관 투자자들의 특성을 좀 짚어보면, 그들은 거시경제 흐름이 안 좋으면 관망하지 그거를 기회로 삼아서 투자 기회로 삼지는 않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성 두 가지를 짚어보자면, 하나는 거시경제 흐름에 맞서지 않는다가 그들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장이 안 좋을 적에는 무리하게 투자하지 않고 불확실성이 거치고 장이 좋아질 때까지 그들은 기다립니다. 또 하나의 원칙은 정부의 뜻에 거스르지 않는다가 기관 투자자들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기관 투자자들이 그들의 투자 원칙으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장이 안 좋은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섣불리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시장은 오히려 기회일 수 있어요. 바이 더 딥 기회일 수 있는데, 제가 주장하는 거는 중요한 3대 코인만큼은, 즉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XRP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가격 투자가 아니라 가치 투자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적립식 장기 투자를 권해드립니다. 비중은 지수 추종 비중을 추천해 드리는데, 한마디로 S&P 500이 주식시장에서도 가장
수익률이 좋듯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이 지수를 추종하는 전략이 가장 안전하고 잃지 않는 투자라고 생각돼서 저는 이걸 정석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내가 100이라는 투자금이 있으면 그중에 57%는 비트코인에, 12%는 이더리움에, 5%는 XRP에 투자를 하면서 가치 투자 측면에서 적립식 장기 투자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투자로 보이고, 나머지 26%는 이거는 기타 알트코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한 6개 정도를 골라서 리밸런싱 투자, 즉 주기적으로 키높이를 맞추는 투자를 권해드립니다. 그 6개는 여러분들 스스로 고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ETF 승인 가능성이 큰 코인들 한 2-3개하고, 그 다음에는 지금의 대세격인 디파이나 RWA나 혹은 AI 에이전트 중에 이제 대장 코인들 이렇게 선별해서 한 6개 정도로 투자 비중의 26%를 나누어 놓고 이거를 키높이를 계속 맞춰주는, 즉 변동성조차 수익으로 화할 수 있는 이런 투자를 이제 권해드립니다. 코인 가격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단 하나의 경제 지표를 꼽는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말씀하신 거시경제 지표를 하나로 응축하라면 말씀드릴 수 있는 대표 지표입니다. 왜 그러냐면 10년물 국채금리는 미국 시장금리의 대표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금리의 기준이 됩니다. 이게 움직이면 세계 각국의 금리가 여기에 연동돼서 같이 움직여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10년물 국채금리 속에는 모든 경제 요소들, 펀더멘탈서부터 비롯해서 거시경제 흐름이 다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나 인플레이션 기대치나 혹은 경기의 방향, 이게 침체 국면으로 들어갈지 호황 국면을 맞이할지 등을 잘 반영하는 그런 지표라고 생각됩니다. 동시에 이 시장금리가 움직이면 다른 여타금리도 다 같이 여기에 연동됩니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금리, 회사채금리, 이러한 실물경제 대출금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여타금리도 결국 이 시장금리에 벗어날 수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단 하나의 지표만 봐야 된다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를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크립토 윈터, 즉 장기 하락장이 시작되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크립토 윈터는 지금 같은 조정장이 더 심화될 것을 우려하시거나, 또 하나는 그 비트코인 그 반감기 사이클 이론에 의하면 반감기가 시작되고 3년째 되던 해는 어김없이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습니다. 바로 내년이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해예요. 그래서 그 사이클 이론을 신봉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크립토 윈터가 와서 내년에는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어요. 과거의 반감기와 지금의 반감기는 틀립니다. 오늘의 반감기는 뭐가 틀려졌냐면, 그간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큰 적은 미국의 규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정권이 들어오면서 미국 행정부와 입법부가 친암호화폐 성향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부정적인 의미에서 규제를 거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긍정적이고 지원적인 의미에서 규제를 명확화해서 오히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암호화폐 투자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서 이 현물 생태계가 굉장히 튼튼해졌습니다. 우선 미국 같은 경우가 이렇게 행정부나 입법부 자체가 친암호화폐
의원들로 이렇게 구성된 이유가 미국에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2023년 3월 달을 기준으로 보면은 미국 국민의 한 22% 정도가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유권자의 한 3분의 1 정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선이건 총선이건 나와서 표를 얻으려면 친암호화폐적인 그러한 아젠다를 내놔야 되고, 지난해 비트코인 ETF가 증시에 상장되면서 이제는 ETF를 통한 간접 투자자까지 치면은 약 40%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현물 생태계와 현물 생태계를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옛날하고는 세상이 많이 틀려졌습니다. 과거에는 웹도덕 현상이라고 선물 시장을 악용해서 현물을 내리누르는 이런 수법을 통해서 사익을 취하는 세력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현물 시장에 블랙록이나 뗄리 같은 큰형님이 들어오고 이제는 시장이 두터워졌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선물 시장을 악용해서 시장을 휘두르고 반토막 반의 반토막 내고 하는 그러한 작태는 이제는 보기는 힘들 겁니다. 한 20-30%의 조정은 뭐 건전한 조정이지만 옛날처럼 무자비한 혹독한 그러한 크립토 윈터는 쉽게 오지 않을 거고, 반감기를 통한 채굴량 자체가 이제는 거의 의미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작아졌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95%는 채굴이 끝났습니다. 이제 나머지 5%를 가지고 채굴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채굴량이라는 것 자체가 비트코인의 수급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합니다. 하여튼 이런 등등의 연유로 과거와 같은 그런 반감기 사이클은 이제는 더 이상 계속되기가 힘들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도 거시경제 흐름만 견조하다면 상승세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지금의 금값은 누군가에 의해 눌려있는 조작된 가격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억제력이 풀린다면 금값은 어디까지 가게 될까요? 과거에는 금값이 온수당 2,000달러에 도달하면 미국 정부는 어김없이 선물 시장을 통해서 금값을 억눌렀습니다. 그 이유는 금값의 상승은 달러의 불신을 의미한다고 봤어요. 달러 체제 내에서는 금값이 과격으로 오르면 안 된다는 게 미국 정부의 의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금값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여튼 온수당 2,000불 가까이 오면은 어김없이 미국 정부가 억눌러 가지고 금값이 하향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게 깨졌습니다. 한마디로 금값의 가격 결정 주도권을 이제는 미국이 뺏겼어요. 어디한테 뺏겼냐? 한마디로 브릭스 국가들한테 뺏겼습니다. 브릭스가 지금 금 수입을 정말 맹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국제시장의 가장 큰 손이었던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글로벌 금융 위기를 기점으로 이제는 외환보유고에 미국 국채 대신 금을 담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요인에 의한, 즉 수요 급증으로 이제는 미국 정부가 함부로 금값을 억누르지 못합니다. 게다가 최근에 선물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마감일에 현물을 인도하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은 기본적인 원칙이 투자자가 마감일에 현물을 요구하면 현물을 내줘야 됩니다. 근데 여태까지는 대부분 그 현물을 받지 않고 거의 99% 이상은 그냥 롤오버를 시켰어요. 그게 이제 선물 시장 투자의 전통적인 관행이었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는 현물을 요구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함부로 선물 시장의 가격을 옛날처럼 인위적으로 낮추면 오히려 현물 인도 요구가 많아지면서 주도 세력들이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은 이제 비로소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정상화 단계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주적으로 억눌려 왔던 시장인데 이제는 억눌림이 해지되면서 용술서처럼 튀어오르는 건 과거에 너무 많이 억눌려 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반작용이 일어나는데 앞으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뉴스에 뭐가 나오냐면 러시아가 내년 1월 1일부터 금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지금 중국은 기본적으로 세계 최대의 금 생산국인데 금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까지 가세를 하면 러시아가 바로 세계 제2위의 금 생산국이에요. 그러면 이제 남는 거는 호주 하나뿐이 없어요. 3대 생산국 중에. 서구 진영의 금 유통량이 굉장히 줄어드는 걸 의미합니다. 아마 이게 가격 상승 통인으로서 크게 작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브릭스 4개국의 금 수입량입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2008년도 이후에 한 10여 년 동안에 브릭스 4개국이 수입한 금의 양이 자그마치 2만 9천 톤입니다. 이 2만 9천 톤 그러면 얼른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이거를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면 세계의 금 생산량이 최근에 들어와서 기술의 발전으로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같은 경우 세계 금 총생산량은 3,100톤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이게 좀 더 늘어나서 최근에는 한 3,500톤 내외입니다. 즉 이거를 10년치 모아도 3만 2, 3천 톤 정도 남짓되는 건데 이 중에서 2만 9천 톤을 브릭스 4개국이 10여 년 사이에 수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물량과 비중, 즉 세계 총생산량의 5분의 4 이상, 거의 10분의 9 이상을 그들이 수입했다고 보면 되고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지난해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러시아가 제안한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이 탈달러화를 위해서 그들 회원국들 통화로 이제 무역을 하자라고 합의를 봤는데 회원국들 통화를 해야 그중에 가장 변동성이 적고 신뢰할 만한 게 중국의 위안화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위안화가 해외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 나라가 위안화를 가지고 무역을 하고 싶어도 위안화 자체가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무역 적자를 보는 나라이기 때문에 무역을 통해서 달러가 해외로 배포됩니다. 그런데 중국은 나날이 무역 흑자가 큰 나라입니다. 즉 한마디로 시중에 나가 있던 위안화조차 무역을 통해서 중국 본토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끼리 위안화로 무역을 하고 싶어도 위안화 유동성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제안한 게 브릭스 유닛이라는 금을 40% 기본으로 하고 브릭스 플러스 국가들의 통화 바스켓 60%를 기반으로 하는 금본위 디지털 화폐를 찍어내서 각국은 자국의 통화를 쓰되 무역만큼은 브릭스 유닛이라는 이런 무역 통화로 쓰자라고 러시아가 제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과거 케인즈가 브레튼 우즈 협정 때 제안했던 세계화폐 방코라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케인즈의 방코라라는 세계화폐가 80년이 지난 오늘날 다시 재현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근본이 실물화폐를 제안하는 이 이면에는 그들이 금에 대한 이제 자신감이 많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한 15년 이상을 계속해서 금을 매집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금 시장은 그들이 주도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에서 근본이 디지털 화폐를 주장했고 특히 그중에서도 중국 같은 경우는 금 관리 4대 정책을 썼습니다. 이 4대 정책이라는 게 뭐냐면 중국이 세계 최대의 금 생산국인데 생산업자가 이 금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합니다. 이 금은 전량 인민은행 산하의 금거래소를 통해서만 팔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중국의 인민은행과 정부가 금의 유통을 들여다보면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금 수입국이 또한 중국입니다. 세계 최대의 금 생산국이자 세계 최대 금 수입국이고, 그리고 원칙적으로 중국 정부는 금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한번 중국으로 빨려 들어간 금은 바깥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은 상하이의 금 선물 시장의 시세를 미국의 금 선물 시세보다 약간 높게 형성시키고 있습니다. 즉, 중국 내의 금을 해외로 팔면 오히려 손해보는 그런 구조를 정착시켜서 금 관리 정책을 이제 확실히 해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는 러시아까지 내년 1월 1일부터 금 수출을 금지하는 그러한 전략을 발표했기 때문에 앞으로 금 시장의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금 가격은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미국의 JP모건이 금보다 은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JP모건이 은을 매집한 그 이면에는 몇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여러 은행들이 파산 위기에 직면하자 그때 연준이 JP모건한테 뭐를 제의했냐면, 베어 스턴스 저 가만 놔두면은 저 부도내서 파산할 텐데 너희들이 좀 이걸 인수해달라 라고 협조를 지난 거의 강요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구제금융 300억 달러를 지원해 줄 테니까 니네들이 베어 스턴스 좀 맡아, 이런 분위기 속에서 베어 스턴스를 JP모건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때 이틀 전까지만 해도 베어 스턴스의 주당 가격이 한 15달러였어요. 근데 이게 이틀 사이에 급락을 해서 주당 2달러에 인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싸게 인수하면서 또 인수자금조차 연준이 300억 달러를 지원해 줬기 때문에 마치 거저주다시피 했죠, JP모건이. 근데 재미있는 건 베어 스턴스의 전문 분야 중에 하나가 은 파생상품 거래였어요. 그 통해 JP모건이 이때서부터 은을 매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거고, 그다음에 2011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당시 중국이 달러를 외환보유에 담지 않겠다. 한마디로 달러 표시 자산인 미국 국채 대신 우리는 금을 담겠다라고 거의 공식적으로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스트리트의 헤지펀드들도 앞으로는 금의 시대가 오는구나 라고 해서 금 매집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걸 그대로 방관하다가는 달러의 불신이 퍼지면서 달러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겠구나라고 해서 몇 가지 독수를 준비합니다. 그 이후에 미국 정부는 금 선물 시장의 규제뿐만 아니라 현물 시장의 폭탄이라거나 단기금리 급격한 인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수법을 동원해서 금 시장을 아작을 냅니다. 즉 한마디로 온스당 2,000달러까지 올랐던 게 한 온스당 1,300불까지 내려가요. 그리고 온스당 1,300불이라는 이 가격은 사실상 채굴 원가하고 거의 비슷해진 가격입니다. 이렇게 내리누르는 통에 그때 헤지펀드들, 즉 조지 소로스와 폴 존슨이 운영하는 헤지펀드가 미국 정부에 맞서다가 여기서 몇십억 달러씩 큰 손해를 봅니다. 이를 본 JP모건은 금이 아니고 우리는 은을 매집하겠다라고 해서 방향을 이제 은 쪽으로 확실히 정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의 이러한 선물시장 규제를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거 음모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음모론이 아닌 게, 제가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직접 조사를 해봤습니다. 사실 2020년 같은 경우는 팬데믹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계 4대 기축통화가 엄청난 통화 공급을 하면서 통화 발행액이 달러 같은 경우는 한 3조 7천억까지 내려왔던 게 9조 달러까지 발행이 폭증을 합니다. 이랬던 2020년에 사실 이렇게 달러가 많이 발행되면 달러의 대체 자산이라 일컬어지는 금값은 이만큼 비례해서 가격이 올라줘야 돼요.
즉 달러의 발행액이 지난 10여 년 사이에 거의 10배 이상 올랐는데,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만 하더라도 달러의 발행액은 한 8천억 달러 남짓이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이후에는 그게 9조 달러까지 폭증을 했기 때문에 10배 이상의 달러가 발행된 거예요. 그렇다면 금값도 거기에 비례해서 올라줘야 되는데 금값은 그렇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미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금값을 억눌렀기 때문인데 2020년 사례만 보더라도 팬데믹 사태로 통화 발행액이 2배 이상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금 가격 그래프를 보십시오. 오히려 하반기 들어서 금 가격은 슬금슬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화 발행이 남발되는데도 불구하고 금 가격이 하락한다는 거는 이거는 인위적인 규제가 이제 가해졌기 때문이에요. 은의 경우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지금 은 매집하는 기관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이 기관들이 은 매집하는 기관들인데 그중에서도 JP모건의 은 매집량이 독보적입니다. 절반 정도를 JP모건이 매집하고 있는데 2021년 기준으로 약 1억 9천만 온스, 톤으로 치면 약 6천 톤 정도의 은을 매집했습니다. 그런데 JP모건의 매집 단가가 온스당 15달러 내지 한 18달러예요. 이 시기에 은 채굴원가가 온스당 14달러 내지 17달러였습니다. 최저가에 JP모건이 이렇게 은을 매집한 겁니다. 그런데 JP모건은 어떻게 이렇게 싸게 은을 매집할 수 있었을까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선 이렇게 은을 싸게 매집할 수 있었던 건 우선 미국 정부가 금 가격과 은 가격을 규제를 통해서 억눌러 놨던 그러한 수혜를 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JP모건 스스로가 시세 조작을 통해서 시장에서 은 가격을 굉장히 짓눌렀습니다. 스푸핑이라는 불법 수단을 동원한 건데 스푸핑이라는 게 뭐냐면 거래 의사 없이 초단타로 대규모 주문을 내서 호가창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물량을 사기 위해서 매수 주문이 들어오는데 매수 주문이 들어오면 체결 직전에 걸어놨던 호가창의 물량을 없애버리고 그렇게 되면 그 가격에 살려고 매수 버튼을 눌렀던 그 물량은 그 밑에 있는 물량들을 잡게 되면서 가격이 확 빠지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많은 유동성이 한꺼번에 매수 시장에 나타나면 혹은 매도 시장에 나타나면 그게 엄청난 가격 변동성을 주는데 그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은 가격을 끌어내린 겁니다. 살 것처럼 매수 주문을 걸어놨다가 실제로 매수가 들어오면 그 주문을 없애버림으로써 계속 가격을 끌어내리는 겁니다. 이러한 불법 수단을 써가지고 은을 매집해서 그들이 이렇게 싸게 살 수 있었는데 문제는 미국 검찰이나 미국 법원이 이 부당성을 알고 서너 번 JP모건을 기소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벌금을 내고 일부 임원들이 형을 받고 그러면서도 결코 JP모건은 그 버릇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손방망이 쳐버리라고 봐야겠죠.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첫째 미국 정부가 규제를 해서 가격을 낮춰줬는데 그 가격을 더 낮춘 거는 이러한 시세 조작을 통해서 밑바닥에서 은을 매집했다라는 그런 뉴스입니다. 그런데 은은 나름대로의 어떤 장점을 갖고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금은 산업용 수요가 그 비중이 한 10%뿐이 안 됩니다. 반면에 은은 산업용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수요의 60% 이상이 산업용 수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회복 시나 금리 인하 시기에는 은 가격의 상승률이 금보다 훨씬 빠릅니다. 반대로 경기가 침체로 들어간다거나 금리가 인상하는 그런 시기에는 은 가격의 하락률이 금보다 또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걸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상승 시기에는
금보다는 은 투자가 수익률이 훨씬 좋고 하락 시기에는 오히려 은을 더 빨리 처분하셔야 되는 그런 기민성을 이제 같이 발휘하셔야 되는데, 지금 은 시장은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계속 공급보다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급은 광산에서 캐내는 은이 약 8억 원스 정도 되고, 시중의 전자제품 같은 데에서 재활용으로 꺼내내는 은이 한 2억 원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공급량은 한 10억 원스 정도 돼요. 그런데 수요는 그보다 훨씬 많아서 한 11억 5억 원스 정도, 한 1.5억 내지 2억 원스 정도 수요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중 은 재고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나중에는 은 가격 상승에 이제 크게 한몫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럼 은 공급을 늘리면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은 공급을 늘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은 생산량의 한 75% 정도는 이게 부산물로 생산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리를 생산하거나 아연을 생산하거나 금을 생산할 적에 이 재련 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게 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 단독으로 캐내는 물량은 한 25% 내지 한 28% 정도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 가격이 오른다고 은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지 못합니다. 은광산조차 지난 오랜 시간 켜왔기 때문에 날로 은광산의 물량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은의 품질이 계속 저하되고 있습니다. 은은 가격이 오른다고 공급이 거기에 대응해서 늘어날 수 있는 그러한 금속이 아닙니다. 그리고 은은 전기 전도성이나 열 전도성이 지구상의 모든 금속 중에서 가장 탁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급 제품들의 은 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패널에 태양을 받아서 전기로 바꿀 적에 그때 필요한 게 은이에요. 보통은 우리가 전기선에 구리를 씁니다만은 구리보다 은이 전기 전동성이 더 좋기 때문에 고급 품질의 제품으로 갈수록 은 사용량이 늘어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전기차하고 하이브리드 차예요. 일반 자동차에도 은이 들어갑니다만은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는 일반 자동차보다 은 수요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반도체 칩에도 그렇고 고급 전력망 5G 전력망에도 그렇고, 하여튼 은의 수요는, 산업용 수요는 날로 급증하는 데 비해서 공급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은값을 많이 올려줄 그런 동인들이고,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이 은 선물 가격을 들여다보면 과거에는 은 가격을 눌러서 20온스당 20-30불 내에서 더 이상 오르지 못했었는데, 최근 들어와서 한마디로 미국 정부의 규제와 JP모건의 시세 조작이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왜 그러냐면 이제는 선물 시장에서 현물로 요구하는 수량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는 가격을 누르면 오히려 은을 싼 값에 내줘야 되는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되면서 보이는 것처럼 최근 들어와서 용수철이 튀어오르듯이 은 가격이 발작적으로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정상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는 정상화 단계를 찾아가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즉 이제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은 가격이 이제 이렇게 폭등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와서 모든 자산군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게 은 가격이에요. 연초에 한 27달러 정도였던 게 지금 한 58, 59 정도 되거든요. 100%를 넘겼습니다. 반면에 금은 한 63% 정도 올랐어요. 금도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금보다는 은 가격 상승률이 지금 훨씬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금과 은의 비중을 좀 더 늘려가실 것을 이제 권해드리고, 최근에 수요 부족 관계를 좀 들여다보면 지난 5년간 계속해서 부족했는데, 지난해의 경우 들여다보면 지난해 공급량은 한 10억 온수 남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요는 11억 6천만 온수 정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1억 4천만 온수 이상이 부족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 5년간 내리 이랬어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 겁니다. 한마디로 시중에 은 재고가 계속 감소할 수뿐이 없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은은 가격이 오른다고 생산을 늘리기가 쉽지 않은 대부분이 부산물로서 생산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되면서 이게 은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동할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그래프가 지난 5년간 은 수요가 공급량보다 훨씬 많았던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수요가 급증하는 요인에는 지금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태양광 패널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 분야에서만 지난 10년간 289%의 수요가 증가했고, 그 다음에 전기차를 포함한 이런 전기 제품들의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고급 반도체 칩, 그 다음에 AI 데이터 센터 이런 서버에 은 수요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5G 전력망, 그 다음에 고급 전기전자 제품. 가격이 대중적인 제품에는 대부분 그냥 구리선을 씁니다. 그런데 이게 고급화될수록 전기전도성이 좋은 은선으로 전력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은수요는 늘어날 수뿐이 없는 거죠. 이렇게 은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은 공급을 많이 늘리지 못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부산물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은 단독 광산을 개발하기는 여러 가지로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광산 개발에 최소한 10년 이상이 걸리는 데다가 환경 규제나 광산을 개발해도 광석의 품질이 계속 이제는 나빠지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은 공급 증가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답을 얻을 수 있고, 이러한 그 부산물 생산 비중을 보면 납하고 아연을 재련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은의 비중이 전체 생산의 한 30% 이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독립적인 은광산에서 캐내는 은이 한 28%, 구리를 재련할 때 딸려 나오는 은이 한 26%, 그다음에 금을 재련할 때 딸려 나오는 은이 한 14%. 이러한 식으로 다른 광물들을 재련할 때 부산물로 딸려 나오는 은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은의 공급 특성을 좀 잘 아셔야 되고, 앞으로 생산량의 전망을 좀 들여다보면 오히려 2030년까지 은 생산량이 계속 줄어드는 모습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은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은 계속 줄고 있다. 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은의 산업용 수요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은의 산업용 수요는 은 60%가 넘는데 주로 쓰이는 게 최근에 들어와서는 태양광 패널하고 전기차하고 데이터 센터에 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고급 제품 첨단 산업에 들어가는 이유는 은이 전기 전도성이 가장 좋기 때문에 고급 제품일수록 은을 써야 빠른 제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를 몰 때 자율주행차인데 이 속도를 1000분의 1mm 초라도 빨리 전달을 해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전기차 같은 데는 정말 필수적으로 구리선 대신에 이제 은선이 필요한 겁니다. 이러한 산업용 수요는 매년 늘어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같은 경우 산업용 수요가 6억 8천만
온스였었는데 6억 8천만 온스가 들어간 것은 주로 세 군데입니다. 하나가 말씀드린 태양광 패널, 전기차, 그다음에 반도체 칩과 5G 기지고 이런 쪽의 수요가 한 6억 8천 온스 정도 됐었는데 이 태양광이 지난 10년간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4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화면에서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지난 10년간 못지않게 매년 한 20-30%씩 이 태양광 시장이 커질 것이라고 그럽니다. 즉 한마디로 여기에 들어가는 은수요는 이제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는 전기차 수요인데 전기차 수요도 지난 10년간 이렇게 보면은 연평균 성장률이 한 43% 정도 됐는데 이러한 성장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내연 기관차에는 은이 한 대당 한 15g 정도 들어가는데 전기차는 고급으로 갈수록 은 수요가 더 많이 필요해서 대당 25g 내지 많은 거는 55g 정도 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즉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은의 수요도 많아지는 거죠. 전기차 시장의 수요를 보면 최근에 들어와서는 캐즘이라고 그래서 좀 주춤했었어요. 즉 과거에 전기차가 각광을 받다가 최근에 들어와서는 내연기관 엔진도 좀 더 오래 쓸 수 있겠다. 그리고 값싸고 생산량이 많은 엔진 내연기관차를 쓰자라는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다시 전기차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전기차 수요에 비해서 앞으로 5년 후에는 수량이 2배 이상 늘어나면서 전체 생산 중에 비중이 57%로 급격하게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 총 자동차 생산 대수 중에 한 25% 정도만 전기차였는데 앞으로 갈수록 이제는 전기차 생산 비중이 내연기관차를 넘어서면서 이렇게 전기차의 성장이 빨라질수록 한마디로 은의 수요도 빨리 늘어나는 거죠. 전기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의 은 수요도 전기차 이상으로 큽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처럼 전기차는 지금 황색으로 돼 있고 하이브리드 차는 회색으로 돼 있는데 전기차의 수요 이상으로 하이브리드 차의 은 수요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의 비중이 늘어나는과 동시에 은 수요는 이 분야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또 하나는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고성능 반도체 칩 이런 데에도 은수요가 늘어나면서 한마디로 은수요는 앞으로 날이 갈수록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건 AI 데이터 센터 증가 성장 그래프인데 이 데이터 센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생산이 그 커브를 보이면서 늘어나는데 이 늘어나는 수치만큼 은수요가 늘어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기관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앞으로 5년 동안 태양광 분야의 성장이 한 40% 내지 60% 정도 성장할 거다. 그다음에 전기차가 50% 내지 70% 성장을 하고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게 한 20% 이상 성장을 하는데 여기 쓰이는 그 은의 양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전자 AI 데이터 센터의 은의 양이 태양광이나 전기차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3대 분야가 은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공급은 부족하고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은가격은 올라갈 수뿐이 없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들어와서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국가 핵심 자원으로 떠올랐습니다. 지금 미중 갈등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금과 은이 안전자산으로 역할이 부각되면서 가격이 치솟는 면도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미국이 지금 은의 수급 상태 등을 고려해서 은을 핵심 자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제도적으로 이렇게 핵심 자원으로 지정했다는 얘기는 수요 공급을 관리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러면은 프리미엄이 상승할 수뿐이 없고 이를 본 중국도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은수출을 허가제로 하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은수출을 금지할 가능성조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경우에만 수출을 허가해 주겠다라고 해서 은을 관리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요소들이 공급 시장의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만약 교수님께서 1억 원이 주어진다면 포트폴리오 비중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금, 은의 비중을 60대, 10대, 30 정도로 이제 가져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내 비중은 아까도 제가 인덱스 주식시장에서 S&P 500의 수익률이 좋듯이 암호화폐 시장도 도미넌스 비중대로 비트코인 57, 이더리움 12, XRP 5, 나머지 기타 알트 26%이 정도로 분산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극심한 변동성 장세에서 투자자가 생존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우선 비트코인의 철학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에 저항해서 그간 인플레이션이 여태까지 끼쳤던 사회적 해악, 즉 금융자본주가 갖고 있는 내재적 문제, 이게 소득 불평등 심화와 빈부격차, 중산층 붕괴 같은 것들을 일으키고 있는데, 즉 이러한 인플레이션과 통화 남발과 통화 교란에 의해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는, 그리고 이 격차가 너무 커지는, 지금은 상위 1%만 소득이 증가하고 있고 나머지 99%는 현상 유지 내진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한 사회를 막기 위해서 나온 게 사실은 이제 비트코인이고, 노후화된 낙후된 송금 결제 시장을 혁신하기 위해서 나온 게 리플입니다. 그러한 탄생 목적과 달리 이 시장 자체는 변동성이 아주 극심한 위험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산을 지키기가 굉장히 힘든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여러분들은 변동성 노출 방지에 정말 노력해서 잃지 않는 투자, 정석 투자의 길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망하지 않을 코인을 잘 선별하셔가지고 가격 투자가 아닌 가치 투자로서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서 인덱스 투자, 적립시장 투자 같은 이러한 정석 투자 를 하십사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시장이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5%나 10%. 나머지 90%는 이게 뭐 하락장이거나 횡보장이거나 하면서 견디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그거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은 공부로부터 나옵니다. 공부해서 확신을 갖고 이 어려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잘 버텨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